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한때는 정말 영원할 거라고 믿었던 것들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참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주 거대한 기업들의 위기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바로 그 걱정의 가장 한가운데에 우리 조선업이 있었습니다. 마치 짙은 안개 낀 바다 위에서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어둡고 무거운 미래를 이야기했었죠.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서 2020년 무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때의 분위기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사든 저녁 뉴스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입을 모아서 한국 조선업에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내리곤 했었죠. 더 이상 미래는 보이지 않고 이제는 이 쇠락의 길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보였던 참 힘들고 막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깊고 어두운 불안감의 근원에는 마치 거대한 붉은 파도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던 중국 조선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세는 정말이지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죠. 우리를 순식간에 덮칠 것만 같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 사회는 솔직히 조금 위축되었던 것도 그리고 두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그 두려움의 실체였습니다. 당시 중국 해군이 보유했던 함정의 수 370척, 지난 100년간 바다의 패권국가였던 미국을 이미 머릿수로는 훌쩍 뛰어넘어버린 정말 믿기 힘든 숫자였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는 곧 중국의 어마어마한 생산 능력, 그들의 산업적인 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생산 방식은 마치 길거리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붕어빵 기계와 같았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 기계처럼 24시간 내내 거대한 군함과 상선을 바다로 그야말로 쏟아냈죠. 그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품질이나 수익성 혹은 기술의 깊이 같은 것보다는 일단 이 넓은 바다를 자신들의 배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지상 최대 과제였던 겁니다. 중국의 전략은 크게 두 갈래의 날카로운 칼날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국영 조선소들을 향했죠. 그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수조 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았어요. LNG선이나 항공모함처럼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배를 무조건 만들어 보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의 앞선 노하우를 하나하나 흡수하는 것이 진짜 목표였으니까요. 그 뒤에는 정부라는 마르지 않는 돈줄이 아주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의 칼날은 민간 조선소들을 향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마치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금융 치트키가 주어졌죠. 국영은행의 무제한 대출을 등에 업고 기술적으로는 덜 복잡한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 같은 선박에 전 세계 발주량의 60에서 70%를 그야말로 싹쓸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싼 가격을 제시하니까 당장에는 정말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물량 공세였습니다. 근데 잠깐만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은 어딘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빚을 내서 미치는 장사를 계속하면서 물건을 찍어내기만 하는 공장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이제 중국의 그 압도적인 힘, 그 화려한 외피 뒤에 숨겨져 있던 구조적인 약점을 아주 천천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중국 최대 조선 그룹인 CSSC의 탄생, 겉보기엔 정말 화려한 승자의 축제 같았지만 사실 그 거대한 합병의 실체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방정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너도나도 땅을 내주고 빚보증을 서주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수많은 경쟁력 없는 좀비 조선소들. 그들이 남긴 그 막대한 부실 채권을 어떻게든 가리기 위한 어쩌면 마지막 비명에 가까운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이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내부로부터의 부패였습니다.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려는 혁신은 사라지고 오직 책임지지 않으려는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만 남게 되었죠. 이익 창출보다는 고용 유지에만 급급한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생산 공장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 결과물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현실 세계, 즉 망망대해로 나아갑니다. 공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작은 균열들이 실제 거친 파도와 바람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처음에는 한국 배보다 20%나 저렴한 가격에 많은 선주들이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가 훌륭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달콤했던 생각은 머지않아서 아주 혹독하고 뼈아픈 후회로 바뀌게 됩니다. 불과 3년,
길어야 5년이 지나자 중국산 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배 곳곳에서 시뻘건 녹이 피어오르고 배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심지어는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춰서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선주 입장에서 배가 하루 운항을 못하면 수억 원이 그대로 손해인데 이건 그야말로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연비였습니다. 배값 조금 아끼려다가 상상도 못할 기름값과 끝없는 수리비로 말 그대로 기둥뿌리가 부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 한국의 배는 어땠을까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 엔진 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선체 진동도 거의 없으며 결정적으로 기름을 훨씬 적게 먹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부품 몇 개를 썼기 때문에 아닙니다. 조선소 현장에서 평생을 바친 우리 엔지니어들의 굳은 쌀 박인 손과 땀, 그리고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만들어낸 그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결과물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고 선박 시장에서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진 지 10년이나 된 한국 배가 고작 5년밖에 안 된 중국 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겁니다. 이 현상은 시장이 보내는 아주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선주들이 이제 중국 배를 리스크 자산, 심하게는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고철 덩어리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죠. 돈을 더 주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한국 배를 사겠다는 수요가 폭발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 치열한 바다 위의 경쟁의 판을 완전히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계 최강 대복 미국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미국의 충격적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매년 수십 척씩 최신 군함을 찍어내면서 태평양으로 세력을 넓힐 때 정작 미국은 자국의 해군 함정을 새로 만들거나 수리할 조선소조차 변변치 않은 사실상 조선업 붕괴 상태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세계의 경찰이 타고 다니는 순찰차가 고장이 났는데 동네에 고칠 카센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셈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동맹국 중에서 배를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빨리 만드는 나라를 찾아야 한다. 그 답은 당연히 한국이었지만 이 존스법이라는 100년 된 아주 까다로운 장벽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완벽하게 배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꽉 막힌 상황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콜럼버스의 달걀과 같은 정말 기가 막힌 해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블럭 생산과 현지 조립 방식입니다. 배의 심장과 뼈대에 해당하는 핵심 덩어리들을 한국의 첨단 조선소에서 완벽하게 만든 뒤에 이 거대한 레고 블럭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조립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미국 생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속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기업이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협력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이 게임의 판 자체를 사들이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장 하나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본토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성조기를 단 배를 직접 만들겠다는 아주 장엄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메이드 인 USA 선박을 한국 기업이 만드는 시대가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하나가 미국이라는 하이엔드 시장을 정면으로 공략했다면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거인인 HD 현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지만 똑같이 치명적인 지정학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인도였습니다. 이는 고대 병법서에 나오는 남의 칼을 빌려 적을 벤다는 의미의 차도살인 계책과 같죠. 중국 조선업의 거의 유일하게 남은 무기였던 싼 가격을 인도의 거대한 노동력과 한국의 정교한 기술력을 결합해서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인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가장 강력한 지역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이 연합이 만들어내는 가치 제한은 아주 강력하고 또 명쾌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선주들에게 선택지는 분명해졌죠. 이것은 중국이 장악했던 저가 선박 시장까지 남김없이 빼앗아오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중국을 남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포위하는 거대한 전략적 포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실제 성적표는 어떨까요? 업계 전문가들은 2026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쌓아올린 그 기대감이 드디어 현실이 되어서 실제 미 해군 수리 물량이 한국 조선소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CNN 같은 외신들도 한국의 기적 같은 속도와 완벽한 공급망을 조명하면서 미국의 안보를 지탱할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업은 담 흘리고 용접하는 3D 업종, 곧 사라질 사양산업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바다 위의 조선업은 최첨단 친환경 기술과 냉혹한 국제 정치, 그리고 국가의 안보가 뒤얽힌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의 이 말은 우리 산업의 정신을 그 어떤 말보다도 잘 보여줍니다. 중국이 우리의 기술을 베끼면 우리는 더 새로운 기술로 앞서 나갔고, 그들이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미국, 인도와 손을 잡고 판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숱한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가장 치열하게 항해를 이어온 대한민국 조선업. 370척의 함정을 믿고 위협하던 거인에게 기술과 전략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둔 이 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거대한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